저희 이제 녹화 영상 기준으로는요, 어제 커뮤니티 실드가 끝이 났고 다가오는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가 시작을 합니다. 뭔가 비시즌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적설도 있었고 실제로 뭐 미넨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기도 했었고 맨체스터 시티를 다룰 건데 여기도 아주 굵직한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왔어요. 네, 그바르디올 사실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조금 이제 지연이 생기면서 그바르디올이 이제 커뮤니티 실드를 거의 앞둔 상태에서 오피셜이 떴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단에는 못 들었죠. 만약에 좀 일찍 영입됐으면 커뮤니티 실드 때 바로 첫 선을 보였을 거고 그러면 왼쪽에서 뛰는 아칸지보다는 조금 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왼발을 쓰니까. 왼발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적료는 꽤 셉니다. 7,800만 파운드의 이적료인데 옵션 없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해요. 이게 한화로 1,300억 조금 안 될 거예요. 2019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리 매과이어를 영입할 당시에 지불했던 수비수 레코드 8천만 파운드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200만 파운드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제 5년 계약으로 남아 있거든요. 워낙에 나이가 어리고 또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미 월드컵과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내용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바르디올은 장기적으로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 라인을 좀 이끄는 명목에서도 맨시티가 이 선수는 꼭 데려오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뭔가 빌드업도 되고 이제 피지컬 신체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는 왼발 어린 센터백, 저는 이 선수 품게 된다면 오랜 기간 코어로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감독도 아니고 펩이고 그러면 왼발 센터백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왼발로 좀 밀어주는 패스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전진해주는 어떤 역할들까지 이 펩 가르디올라도 왼발 센터백에 대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감독이고 그 누구보다도 빌드업 체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왼발잡이가 이 왼쪽 후방에 배치가 되면 다른 자원들은 이 왼발잡이 선수가 후방에서 볼을 빠르고 정확하게 뿌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라인의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바르디올이 옴과 동시에 수혜를 받을 선수는 그릴리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왼쪽 폭을 벌리는 그릴리시한테 안정적으로 볼 배급이 가고 그릴리시가 내려와서 볼을 운반해줘야 될 어떤 부담이 적어도 아케나 아칸지와 뛸 때보다는 좀 더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바르디올이 좀 더 후방이나 중앙 지역에서의 많은 배급 역할, 전진 역할을 수행해주고 그릴리시는 그보다 윗선에 집중하면서 좀 더 마무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빈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왼발잡이긴 하지만 아케는 사실 배급 능력 좋고 수비력도 좋거든요. 근데 아케는 올라왔을 때 하프라인을 좀 넘어섰을 때 그 공격력은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왼발 배급도 좋긴 하나 제 생각에는 그바르디올이 아케보다는 조금 더 왼발로의 배급을 좀 더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리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바르디올이 조금 더 그 부분에서는 뭔가 더 확실한 툴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을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아케가 잔부상이 은근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빠져있는 기간이 좀 길다는 것도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아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수한테는 좀 가혹하죠. 오른발잡인데 이제 왼쪽에 써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요. 라포르테는 정말 좋은 선수는 맞는데 장기 부상 이후로 이 선수가 많이 둔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잊을만 하면 나오는 중요 경기에서 특히 나오는 그 치명적인 실수들. 그래서 라포르테도 이제는 맨체스터 시티하고는 거의 떠나는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존 자원들을 쭉 놓고 봤을 때 그바르디올은 필요했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랑 형철 씨는 직관 갔었잖아요. 아틀레티코랑 이제 맨시티 경기. 저도 가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날 뭐 덕배가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경기 템포를 그릴리시가 볼을 잡고 있을 때 뭔가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릴리시가 의도적으로 좀 볼을 좀 끌어서 전체적으로 선수도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빠르게 패스 받아가지고 뭔가 툭툭 주고받으면서 템포 끌어올리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왼쪽 측면에서 그릴리시가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바르디올을 데려오면서 그쪽에 템포를 올려준다? 저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진짜 형철이도 말했지만 이 선수 적응하긴 해야 되지만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수비수 영입이 아니고요. 맞아요. 이거는 공격력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 되고,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도 이 기존에 이제 긴도안이죠. 아마 이 긴도안 자리를 누구 쓸지, 뭐 코바치치를 쓸지 훌리안을 쓸지 베르나르도 실바를 쓸지 계속 고민이 좀 많긴 할 텐데 그 자리 뛰는 선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덩달아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프리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대단한 팀이었습니다. 리그 들었죠, FA컵 들었죠,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까지 들으면서 트래블 달성했어요. 그렇죠. 뭐 리그컵 탈락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 대회 트래블을 좀 정말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될 것 같고, 지난 시즌은 일단 전문 9번 엘링 홀란의 영입으로 팀 전력과 득점력이 업그레이드된 것이 큰
효과를 일으켰고 진짜 대단했어요. 시즌 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따라가가지고 득점하고 막 매 경기 골 넣고 이랬으니까. 맞아요. 예. 그 대단한 활약을 한 시즌 동안 했기 때문에 예. 도르트문트 때 이상으로 엘링 홀란이라는 선수도 성장을 맞이한 시즌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맨시티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뒤 슈퍼스타만 할 수 있다는 EA 스포츠 FC 메인 모델로 엘링 홀란이 이제 올라서는 네. 계기가 또 되기도 했고요. 자, 3-2-4의 전술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술 혁명 덕분에 후반기 맨시티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탔고 이게 리그에서 아스날을 넘고 우승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요. 또 일부 포지션 백업 선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네네. 백업 선수의 뭐 퀄리티 자체는 다른 팀보다 좋을 수 있어도 풀백이랑 뎁스. 삼선은 머릿수, 예. 칼비 필립스는 지났을 때 그냥 전력감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없었던 선수로 봐도 좀 냉정하지만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머릿수에 문제가 있어요. 풀백도 삼선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주전 선수들이 후반기 때 컵 대회에서도 잘 버텨주고 뛰어주면서 컵 대회에서도 맨시티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지난 시즌 좋은 선수 영입 홀란이라는 대단한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고 좋은 네. 성적을 냈습니다. 올 시즌 뭐 잠깐 뭐 그바르디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앤아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첼시에서 코바치치도 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떠난 선수는 마레즈, 균도안이 있습니다. 예. 칸셀로는 인대 복귀를 했는데 뭐 나갈 선수긴 하지만 그냥 주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다뤄보도록 하겠고 사실 대단한 사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3-2-4-1의 기폭제가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예. 나갈 선수라고 봐요. 예. 떠나는 게 이적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임대로라도 뭔가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팀 내부적으로 예. 잔류를 한다고 해도 칸셀로가 이전처럼 주전으로 중용받는 분위기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자, 어쨌든 생각보다 맨시티는 이적 시장은 사실 소극적이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보강보다는 기존 자원 지키기 주력을 했던 이번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곧 나갈 것 같은 선수는 칸셀로와 라포르테를 꼽겠습니다. 예. 역할은 다르지만 김도한 자리는 어쨌든 코바치치가 뭐 그냥 우리가 그 맨시티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수단 명단 볼 때 네. 그냥 그 자리는 그렇게 채웠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역할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리고 라포르테 자리도 만약에 라포르테가 나간다면 그바르디올이 이제 대신하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마레즈는 나갔는데 아직 그 대체자가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윙포워드 보강은 그냥 머릿수로만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 아직 남아있는 한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윙포워드 보강은 맨시티가 지금 많이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적 시장을 좀 저는 소극적으로 보낸 감이 분명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바르디올 영입에 많은 돈을 쓴 건 맞지만 이게 생각보다 올 시즌에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이제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뎁스 그리고 뭐 이제 순수자, 머릿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머릿수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흔히 말해서 똔똔이라고 하죠. 비슷한 거잖아. 근데 지난 시즌부터 뎁스 문제 이야기 있었으면 올해라도 이제 숫자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입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아쉬운 영입이 될 수도 있었다.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커뮤니티 실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도 저 인터뷰 봤거든요. 확실히 좀 이 경기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추가 시간이 예.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맨시티의 경우는 이 커뮤니티 실드가 지금 3년 연속 준우승입니다. 그러네. 네, 레스터에게 맞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리버풀에게 예. 올 시즌 이제 아스날에게 계속 준우승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실드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걸 오히려 이제 계기 삼아서 좀 더 좋은 본 시즌을 보내는 거에 맨시티는 좀 주력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아니 당장 지난 시즌도 그래. 리버풀한테 졌어 그때. 누네스가 이거 맞아요. 오픈되면서 세레모니. 그래서 이거 홀란 왜 이렇게 무겁냐라고 했는데 네. 결국 홀란 리그 개막 들어가자마자 살아나잖아. 그 뒤에 누네스가 무거워지죠. 맞아. 네, 그래, 첫 시즌이어서 그래. 그런 거겠지만 예, 예. 네. 그러고 시즌을 끝냈어야 돼요. 커뮤니티 실드를 끝. 그러니까. 자 이제 시즌 끝냅니다. 한 경기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예. 18개 팀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아쉽게 19개 팀이 그래서 예. 결국 커뮤니티 실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를 진행을 했고요. 예. 자, 경기 내용은 근데 좀 들여다봐야 돼요. 어땠어요? 그 이제 정석적인 3-2-4-1과는 좀 달랐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사실 예.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아틀레티코전도 3-2-4-1보다는 3-1-4-2에 가깝게 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좀 유연하게 페카르디올라가 이 전술에 변주를 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어제의 포메이션은 저는 오히려 2-4-3-1에 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얼마든지 워커의 위치에 따라서 3-2-4-1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워커가 이제 올라가서 오버래핑을 하고 아칸지는 그에 반해서 오버래핑을 덜 했으니까 아칸지가 좀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 코바치치 로드리가 3선을 꾸리면 3-2-4-1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3-2-4-1과 2-4-3-1에 좀 어딘가 그렇게 좀 위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워커가 또 뒤에 내려와 있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포메이션은 저는 2-4-3-1에 예. 가깝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후방 빌드업시는 그래서 2-4 형태의 전개를 좀 했었고 이 형태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쭉 이렇게 선수들 배치 그림을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예. 코바치치 로드리 쪽에서 중앙 볼 배급이 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스날이 준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아스날 압박에 저 코바치치 로드리 쪽이 좀 흔들렸어요. 특히 코바치치 쪽에서는 생각보다 탈압박하는 장면이 한 번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거의 상대 진영에서 볼이 맴돌 때에서의 드리블이었고 막상 아스날이 외대고를 라이스를 활용해서 압박이 쭉 들어올 때
코바치치 로드리 쪽에서 뭔가 확실히 그걸 풀어내면서 중앙의 패스기를 만드는 모습을 좀 저조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측면 공격력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볼 순환이 안 되고 측면에서도 공격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최전방에는 엘링 홀란이 고립되는 그런 문제점이 이번 경기에서 느껴졌죠. 네. 그래서 중앙 볼 배급 문제는 코바치치의 부진, 로드리도 한창 좋았던 폼보다는 좀 아니었다고 보고 훌리안과 베르나르드 실바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3-2-4-1 기준으로는 4명의 그 중앙 미드필더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둘도 뭐 이렇다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훌리안 알바레스도 그렇고 베르나르드 실바도 그렇고 귄도안 데브라이너의 어떤 공백을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측면 공격력 문제는 전 그렇게 보는데 윙도 윙이지만 풀백이 문제다. 워커는 비니시우스를 막아낼 때 그 수비력과 별개로 공격력은 좀 많이 아쉽죠. 킥이랑 크로스 이런 부분은 항상 워커가 좀 아쉬운데 이번에도 그냥 수비 맞고 나가는 크로스들이 많았고 아칸지도 왼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짜 측면 공격력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그바르디오만 있었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맨시티의 공격력이 매우 답답했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반전은 뭐 중앙도 안 좋았고 측면도 안 좋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 왼쪽 측면에 살짝 변화를 주거든요. 그쵸. 데브라이너를 투입을 하고 포든도 투입을 하고 콜파머도 투입을 합니다. 2선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변화 포인트는 왼쪽이었어요. 데브라이너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선수는 움직임 폭이 넓다라고 항상 느끼고 좀 설명을 하는데 데브라이너가 넓게 띄워주면서 왼쪽 윙과 스위칭도 하고 볼 받아주는 움직임이 그냥 차원이 다르죠. 훌리안과 베르나르도 실바보다는 조금 더 데브라이너가 훨씬 더 볼 받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주면서 좀 더 이제 중앙에서 볼 받는 움직임 그리고 데브라이너를 통한 중앙에서의 볼 운반이 살아났고요. 포든하고 데브라이너하고 계속 스위칭을 가져가니까 아스날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1대1로 마킹할 선수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네. 그런 스위칭을 통해서 탈압박을 하고 또 그러면서 데브라이너가 연계를 해주는 물론 부상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풀핏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상의 변화는 페카리도레가 왜 줬는지 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오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콜파마가 골을 넣고 이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추가 시간 마지막에 따라잡혔죠. 굴절의 불운도 있었지만 결국 따라잡혔고 이후에는 결국 승부차기에서의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뭐 레바민 걱정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리그 우승이나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막 이러고 했으니까 저는 맨체스터 시티도 걱정이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멀리서 본 거고 사실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저는 이 경기에서 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여전히 이번 경기 내용을 보더라도 좀 중앙 볼 순환 안 되고 균도안 일단 데브라이너가 없는 게 제일 컸고 균도안이 있었다면 중앙 볼 순환은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면 균도안도 기동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어서 좀 고립될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도 박스에서의 그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적어도 혼란이 고립되는 문제점은 해결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러치의 사나이 아닌가? 연장전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균도안이 헤더 딱 박아놓고 이랬을 수도 있어. 있었다면 그런 효과를 지난 시즌에 많이 보여줬으니까 균도안이 중앙 볼 순환에도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관여가 되었을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혼란이 고립되는 문제점을 균도안은 많이 해결을 지었을 것이다. 아직 윙포드에 있는 그릴리시, 베르나르도 실바의 이른바 슈팅 능력도 아쉽기 때문에 더 균도안이 필요했는데 그 부재가 좀 느껴졌고 보조 득점원이 없다는 점 이게 지금 맨시티한테는 제가 볼 때 좀 걱정이 돼요. 보조 득점원이 있어야 엘링 홀란드 고립을 벗어나는데 보조 득점원 누가 할 거예요? 윙포드, 포든? 이번에 포든 폼이 좀 좋긴 했는데 포든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냉정히 보면 그렇고 그래서 윙포드 보강은 지금 분명 필요하다. 좀 더 슈팅 능력이 있는 선수. 또 마리즈가 나갔기 때문에 머릿수를 보더라도 필요하고요. 풀백의 공격력 문제가 꽤 저는 대두될 거라고 봐요. 워커는 공격력이 아쉽고 세리오 고메스는 기량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고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아케도 사실 공격력은 아쉬운 편이고 니코 루이스도 성장이 필요한 선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칸셀로는 여전히 없는 자원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풀백의 공격력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그거를 3-2-4-1이라는 전술 변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풀백 없는 축구를 통해서 잘 메우긴 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전문 풀백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공격력이 좀 있는 풀백이 맨시티로서는 좀 시즌마다 올 시즌 중에도 필요로 하는 단계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데 풀백 보강이 없었던 점 그리고 풀백 없이 전술을 꾸렸던 3-2-4-1 전술도 점점 상대하는 팀들이 도전이 들어올 거라는 거. 펩도 그래서 지금 유연하게 막 3-1, 4-2 아니면 뭐 2-3, 2-4, 3-1 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적으로 좀 더 나아지려면 전문 풀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분수령은 점점 나이를 먹는 데브라이너. 곧 이제 신도림 조기 축구단에 입단을 해야 되는 입단한 거 같죠? 축구 어려워.
이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축구 어려워요. 예. 반찬 잘 나누시길 부탁드리고 생각보다 이제 클 수 있는 김도환 빈자리까지 저는 전체적인 소극적인 이적 시장 보강에 대한 우려점을 맨시티한테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뎁스에 대해서 팬들이 적한 뎁스에 대해서 아쉬움은 계속 한 시즌 동안 쭉 갔습니다만 트래블을 했는데 스쿼드가 이제 새 시즌이 오면서 이제 한 살 더 나이가 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철이가 언급한 대로 이 부분 소극적 보강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팬들에게. 하지만 그런데 예상 성적 물어보잖아요. 우승이죠. 1위. 1위예요.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런 아쉬운 포인트가 맨시티만 봤을 땐 느껴지지만 다른 팀들도 다 이런 아쉬운 포인트들은 다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예상 성적 1위. 1위예요. 여전히 1위다. 리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1위에 도전할 수 있는 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시티의 확실한 대항마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은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팀은 맨시티긴 해요. 저도. 그래서 맨시티가 이번에도 역시 잘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팬들이 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